자, 안녕하세요. 카메라의 역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들 갖고 계세요? 저는 그 롤빵 형태의 수동 카메라랑 폴라로이드, DSLR의 미러리스,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아주 그냥 카메라 투성이더라고요. 사실 계속 이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들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. 이 카메라들이 색감이 다 다르고 또 손맛이 좀 좋아서 쉽게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슬쩍 꺼내가지고 셔터도 눌러보시고 예전 손맛이 어땠더라? 또 무슨 사진을 찍었더라? 이렇게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간을 좀 건너서 1900년대가 되면 그 사진의 가능성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. 문화적으로,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막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. 요때 등장한 카메라가 바로 그 라이카와 콘탁스입니다. 그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카메라 이름들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좀 찍는 사람들 대부분이 로망의 카메라라고 하죠. 이 전문가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카메라. 이게 가격도 맨정신에는 구입하기 어려운 비용인데다가 그 생긴 것도 다른 제품들이랑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서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싸단 말인가?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사실 라이카의 시작은 소소했습니다. 그 영화 현장에서 버려지는 짜투리 필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. 아니 그 비싼 필름들이 이게 이렇게 막 낭비가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걸 어떻게 재활용해볼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라이카 카메라래요.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제품 마감이 너무나 훌륭하고 또 이 초점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내장형 거리계가 그 작은 본체에 기가 막히게 탑재가 됐었다고 합니다. 그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가 엄청 작았대요. 이게 그 1차 대전, 2차 대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시끌시끌했던 그 독일 한복판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. 그 한쪽에서는 그냥 뻥뻥 폭탄이 막 터지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 스파이들이 아주 숨막히는 이 추격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은밀한 비밀들이 오가는 그 현장을 기록을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단단하고 또 날렵한 이 라이카 카메라가 그 대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. 덕분에 역사적으로 아주 상징적인 사진들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거고요. 물론 이 즈음엔 렌즈 교환도 가능해서 그 멀리 있는 걸 줌 렌즈로 잔뜩 당겨 찍는다거나 피폐한 어떤 참상들 그런 것들을 클로즈업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찍을 수 있었던 그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받았던 거겠죠. 자, 이번에는 아시아로 넘어오면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이 매력을 느꼈던 일본 회사들이 이 본격적으로 카메라 제조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캐논과 니콘입니다. 그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그 외국 종군 기자들이 이 카메라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. 그 캐논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요시다 고로. 이 요시다 고로는 라이카가 너무 비싼 게 불만이었다고 해요. 그 원래 영화용 카메라 수리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 라이카가 뭐람? 해서 이게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다른 게 없었던 거죠. 이렇게 만들어진 카메라가 지금 보시는 이 한사라는 이름의 아시아 최초 35mm 필름 카메라 되겠습니다. 예, 딱 생긴 것처럼 엄청 견고합니다.
뭐 저렴하지, 단단하지, 이 전쟁통에 들고 다니기 딱이었던 거죠. 물론 일본이 그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때문에 그 여파로 이 자재 구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회사 운영에 위기 상황은 있었는데요. 이게 또 점령군 그 연합군들이 그 일본제 카메라를 워낙 선호를 해가지고 이 캐논 입장에서는 이 나이스 타이밍, 그 아주 좋은 제도약의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. 그 뭐 여러모로 그 한국 입장에서는 이 깝깝시려운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필름 카메라라면 즉석 카메라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1948년 영국에서는 그 에드윈 랜드라는 박사가 그 식구들이랑 가족 여행을 떠났었는데요. 그 같이 갔던 딸 제니퍼가 그 랜드 박사 떠러렁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방금 찍은 사진을 바로 봤으면 좋겠다고 이 떼를 쓰면서 대굴대굴 굴러다녔다고 해요. 그래서 뭐 그러면 한번 해볼까?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드디어 폴라로이드 랜드 95라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. 덕분에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완전히 끝난 후에나 이 확인 가능했던 이 점검 작업이라는 거를 그냥 매 촬영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 사진이 어떤 행사장이나 유원지에서 기념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부터였대요. 그 뭐 당시에 열쇠고리 액자나 그 서류철 같은 거랑 같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. 안타깝게도 그 이미지는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흥행의 역사도 1990년대 중반이 오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.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인 거죠. 폴라로이드가 이 촬영과 동시에 사진을 뽑을 수 있는 카메라이긴 했는데 당시에도 그리 저렴한 필름은 아니었다고 해요. 이게 상대적으로 이미지 선명도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이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는 카메라가 좀 필요했었습니다. 그때 소니에서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냅니다. 바로 1981년에 만들어진 마비카 카메라입니다. 그 생김이 좀 독특하죠? 이 모델은 촬영 이미지를 그 필름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CCD라는 전자판에 입력을 하고 이걸 디스켓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. 대략 50장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또 디스켓을 이 개인 컴퓨터에 꽂으면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그야말로 비용과 시간 이 모두를 절감시켜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메모리 저장용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비카 이 개념을 차용해서 코닥은 뭔가 그 전문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. 이 모델의 이름은 코닥 니콘 DCS100이에요. 일단 코닥이 개발하기는 했는데요. 니콘 카메라 본체 그 하단에다가 그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동형 저장 장치를 추가한 겁니다. 이 모델은 600장까지 찍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. 또 이 카메라에 키보드 같은 장치를 달아서 이 메모가 필요한 촬영 정보도 같이 저장을 시켰대요. 그 완전 올인원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카메라는 국제 정치, 경제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 기자들이 정말 격렬하게 환영했다고 해요. 그 전쟁이 벌어지거나 혹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은 어떤 큰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거 찍자마자 바로 파일을 전송시킬 수가 있고 또 그 다음날 바로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그 신속성에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젠 눈에 좀 익는 카메라들을 보실게요. 그 DSLR입니다. 이젠 필름에 발린 약품에 따라서 이 노이즈가 짜글짜글하게 끼는 그런 필름 사진이 아니라 빛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아주 매끈하게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저는 DSLR로 영화도 찍어요. 사실 DSLR 자체가 오래 들고 찍기에는 되게 불편한 구조거든요.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
이게 한 번 셔터만 툭 누르면 되는 카메라의 그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손목 친화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서 계속 들고 있기에는 팔이나 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편하게 들고 또 떨림을 줄이기 위한 그 온갖 액세서리를 사야 되는 게 좀 단점이 되긴 했어요. 그럼에도 일단 캠코더에 비해서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게 초점 거리를 뜻하는 그 심도 조절에도 너무나 유용해서 이 자꾸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DSLR 분명 그 시작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한 장비였는데요. 요즘은 저처럼 이 동영상 촬영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이런 용도에 맞게 카메라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아마도 어떤 힌트가 되는 장비가 미러리스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동안의 카메라들은 그 렌즈로 들어오는 상을 이 촬영자들이 볼 수 있게 그 렌즈와 뷰파인더 사이에다가 그 반사 거울을 하나 끼워 넣어요. 저 비스듬한 거울 덕분에 찍고 싶은 이미지를 촬영자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. 이 반사 거울이 이 카메라 사이즈를 더 줄이는 과정에 그 액정 화면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서 뿅 하고 사라집니다. 카메라 부피가 줄어드니까 뭐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져서 훨씬 휴대하기도 간편해지고요. 또 요즘은 그 화질도 DSLR만큼 좋아져서 그 대색 카메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사진 작가라는 게 그 DSLR이나 어떤 미러리스 같은 그 고가 카메라를 통해서만 탄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젠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가 막힌 고성능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거든요. 누가 전화기에다가 이 카메라를 장착할 생각을 했을까요? 이 세상 만삭의 모든 게 이제 다 그 이미지로 회자가 될 거라는 이 선구안이 새삼스럽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보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정말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. 너의 정체가 이 전화기인가 뭐 아니면 카메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생김도 그렇고 머리를 이렇게 삑 돌려 찍는 카메라, 빔 프로젝터를 내장해서 그 야영장 텐트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이 거미눈을 따라잡겠다는 어떤 야심이 있었던 걸까요? 그 렌즈를 16개까지 탑재한 스마트폰까지도 등장합니다. 과거에는 그래도 통신 기능이 우선이지 이런 주요한 활용 때문에 그 사진 품질이 좀 부차적으로 이야기 되는 그게 좀 희생되는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젠 세상이 좀 달라졌죠. 그 카메라 성능 체크하면서 스마트폰 구입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휴대성을 활용한 이 일상 스크랩이라는 것도 훨씬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그렇게 떼돈을 벌 수 있게 된 것도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된 덕분이고요. 근데 이 사진이 참 이렇게 쉽게 찍히고 빠르게 사라지는 지금 시대에도 어떤 시대를 역행하는 혹은 관통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자판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? 그 1980년대 그 코닥이 제공했던 그 올인원 필름 현상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업체가 있더라고요. 되게 특이한 어플도 있어요. 그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는데 이 앱은 프로그램 안에 설정된 컷수가 다 차야지만 그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요. 아니 이게 유료라고 그래서 이 마음 바쁜 사람들이 굳이 이 앱을 돈 주고 살까? 그리고 그 컷수를 채울 때까지 사진을 못 봐도 괜찮은가?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데 제 주변 10대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이 두 사례 다 이 사진의 속성을 거스르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을까요? 그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최초의 사진술이라는 건 그 카메라를 살 수 있는 부자나 이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자처럼 아주 선택받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었던 문화였는데요. 이제는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죠.
또 우리 필요에 맞춰서 카메라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.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이게 사진이라는 것이 단순 취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로다가 개념을 좀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를 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? 어떤 고민을 나누거나 필요한 변화를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려면 이 재밌는 카메라들 이렇게 챙겨 들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또 꼼꼼하게 촬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주 따스운 봄도 오니까 이 좋은 사진들 많이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